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통신 발상지 기념탑이죠. 예. 지나다니는 시민들께서 눈여겨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곳을 두고서 서울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 거죠? 이곳에 서울시가 네. 시향의 전용 콘서트를 짓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대략 2,000석 규모의, 그러니까 지하로 6층 그리고 지상으로 5층 규모의 대형 콘서트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곳이 이전에 이 세종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기념탑을 좀 20여 원을 들여서 그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기념탑을 다시 점검을 했죠. 그게 네. 201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놓고 다시 또 여기다가 콘서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네. 뭐 우려를 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기념탑이 국내 전기통신 산업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92년 9월에 한국통신이 이 한성전보총국, 이때가 애초에 전보를 갖다 이렇게 보내던 그 곳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대한제국 고종 때 그렇죠. 고종 때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탑을 세운 것이고요. 그 탑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곳에 콘서트를 짓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래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요, 세종문화회관과 그리고 주변에 여러 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 보면은 이제 외교부가 있고요. 또 다른 부처들도 다 여기에 만약에 지상으로 5층 이상 높이가 올라오게 되면은 일조권 침해도 있고 너무 근접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불편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너무 정부의 여러 청사 가운데로 상당히 많은 그런 또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사실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요 주변의 도로들이 그렇게 넓지를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넓은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세종로 주차장처럼 약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도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콘서트를 세우고 지하에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리로 들어가는 차 때문에 한 차선이 특정한 시간 동안에는 막혀버릴 수가 있잖아요. 수 있죠. 골목으로 예.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 혼잡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하는 어떤 설계들이 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내는 거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공원을 리모델링을 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재기능을 못 하고 있다. 솔직히 여기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거의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 주변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점심시간 때 내려와서 잠깐 여기를 거닐거나 이런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용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왜 애초에 여기다가 20억을 들여서 공원을 리모델링을 또 다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제 한 거예요? 2011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사실은 금싸라기 땅이니까 여기를 잘 써서 시민들이 충분히 많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조권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일조권의 문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설계상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안 문제도 지금도 보안이 이렇게 철저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점차적으로 열린 정부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보안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보안이라는 게 컴퓨터나 이런 서버나 이런 걸 지켜야지 보안이지, 요즘에 무슨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콘서트홀이 들어서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주목이 되니까 보안 문제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주변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서 더 교통이 혼잡해질 가능성은 없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의 그런 혼잡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설계를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같은 문화인으로서 예. 콘서트 홀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제가 그 문화예술인이고 제 네. 정체성이 실제로 문화예술인이고 그쪽에 그 계속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간이 없어서 공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또 짓겠다라고 하는 거 적절한 발상인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요? 물론 도심 안에 이 콘서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죠. 네. 예전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밀어낼 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그 반대했던 그런 이유는 도심 속에서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리로 가다 보면은 정말 자가용이 있는 그 소수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던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 중심부에 그런 극장이 들어선다는 게 나쁘진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면서 네. 그런 문제들이 좀 개진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연장들이 전부 다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향의 전용 극장을 지어갖고 과연 자립할 수 있을까? 자립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서울 시민들이 다 그걸 반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자,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시향이 세계적인 그런 오케스트라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전용 콘서트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년 내내 스케줄링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면서 발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따리 장수처럼 돌아다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강력하게 정명훈 예술 감독이 자기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정명훈 감독의 연임을 위해서 서울시가 네. 너무 좀 졸속하게 네.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올 법도 합니다. 지금 네. 2017년에 착공한다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제대로 교통량 평가라든가 환경 평가라든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이야기를 좀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명훈 예술감독의 유인만이 대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다른 그런 가능성들을 놓고 좀 본격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김성수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향에 전용 콘서트홀이 꼭 있어야 되느냐, 꼭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모양이죠? 시향이 세계적인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용 네. 콘서트홀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 문예관들 굉장히 많이 지어놨고요. 네.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내놓은 데도 있어요. 이런 데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서울시향이 최소한 몇 개월 쓰자 이렇게 그러면 그쪽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마포 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곳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시향이 함께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같이 전용과 또 공용으로 같이 써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석수가 700석밖에 안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가능성들을 없겠는가. 이미 지어놓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키우면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또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 자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짓고 네. 나서 그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꼭 이 서울시향에 전용 콘서트 홀이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서울시의 입장까지 조금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세종로 공원에 콘서트 홀을
세우겠다는 것 입장에서 기념탑을 옮기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기념탑을 옮기는 것 자체도 가능한 기념탑이 건가요? 그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가요, 그거는? 예, 사실 뭐 소관은 서울시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애초에 그 지은 게 아니라 한국통신에서 지었는데 지어서 기부를 했어요, 서울시에. 아.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니까 탑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주체는 명확하죠. 그래서 옮길 수는 있어요. 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옮기면 어디로 옮길까요? 그러니까 이런 탑 같은 거를 갖다 짓는 이유가 뭡니까? 탑이 아름다워서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문화유산을 갖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이 탑을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탑은 기록의 의미, 네. 예,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 그 장소를 기억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래 그 정보총국이 있었던 곳에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의미와 명분을 찾아주어서 그런 네. 의미에 어울리는 곳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반발이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임의로 그냥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어디에 옮긴다 이렇게 된다면 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그 기념탑이라는 곳이 그 자리에 원래 세웠던 곳에 예. 있어야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향의 전용 콘서트홀이 반드시 필요하냐. 뭐 이런 부분 회의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콘서트홀 서울 시내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다니까요. 좋아요. 네. 근데 간단하게 도심에 해결책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저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네. 그 지금 시향의 콘서트홀을 전용으로 짓는 것을 기정사실화 놓고, 그러니까 네. 변수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또 시향이 활용하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세종로공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수를 너무 줄여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원점에서 서울시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해결책은 실제로 두 단체들이 서로 잘 만나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들을 갖다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짓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보다는 네. 좀 균형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갖다 함께 들으면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예술인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향은 전용 콘서트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극장들 재정난에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명동 3.15 창고극장이 이번 달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예. 3.15 창고극장 40년간의 명동에서 소극장 운동의 상징으로 터줏대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금 월세를 안 냈어요. 못 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건물주가 참다 이제는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건물 짓는 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래 그 2016년에 개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임대료 때문에 그 전에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3.15 창고극장이 이제 사실 한 번 폐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폐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극장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10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좋은 후배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려주고 왔는데, 이렇게 소극장은 만들 때는 굉장히 돈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재생산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그걸 명소로 거듭나게끔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들과 또 그 관계자들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 3.15 창고극장 저도 이 처음으로 연극을 본 곳이 3.15 창고극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연출가 방태수 씨가 75년도에 명동 성당 그 뒤편에 3.15 큰 길, 언덕
600이에 네. 예,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그걸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고 극장이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제목이 3.15 창고 극장이 아니라 애저또 창고 극장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77년에 배우 추성욱 씨가 여기를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었죠. 여기서 빨간빛의 고백이라고 하는 작품을 초연을 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3,000명을 모았던 그런 전설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추성욱이라고 하는 예술가를 그야말로 장인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공간이죠. 뭐 유리동물원이라든가 기타의 그 작품들이 여기서 초연들을 많이 했고요. 박정자, 전무송, 유인촌, 윤석가 등이 이 무대를 거치면서 이 무대를 돋보이게 했던, 그리고 이미 지난해 3.15 창고극장은 서울시 미래유산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미래유산에 포함됐는데도 뭐 실질적인 그런 지원들은 없었죠. 근데 3.15 창고극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극장들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은 곳입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태광그룹 같은 데에서도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어요. 리모델링 다 해줬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온갖 그 소극장 그 지원금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한 달 임대료가 얼마나 됐었어요? 한 330만 원 됩니다. 그거 되게 임대료가 그렇게 힘들었군요. 비싼 것도 아니죠. 뭐 그 땅에서 명동이라는 땅을 생각하면 330만 원이 비싼 거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버틸 만큼 힘들다. 게 연극 현실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연극이 100석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100석을 갖다가 10,000원으로 꽉 채우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일은 3,000만 원 든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네. 연극 한 편을 제작하는데 5천에서 6천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00원씩 100명을 꽉 채워서 2천만 원의 적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3만 원, 4만 원 주고 이 창고 극장에 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 직시하면서 이 소극장 연극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살려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야말로 장기적인 비전 없이 대중적인 그런 지원금들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서 깊은 공연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전에도 저희 TV를 통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28년, 개관 28년 만에 대학로 극장도 폐관을 했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어려움이 비단 뭐 대학로 극장 그리고 3.15 창고 극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연극 품바가 탄생했던 강강술래 소극장도 20년 만에 문을 닫았죠. 네. 그리고 그 대학로 극장도 그렇지만 김동수 플레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대학로를 지켜왔던 또 극장입니다. 이 극장 같은 경우는 김동수 플레이 하우스라고 하는 그 극단이 이제 극장인데 그 네. 극단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많은 그 히트 작품들을 냈던 극장인데도 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대학로에서 지금 유서 깊다라고 얘기되는, 정말 네. 보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되는 극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라서 소극장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골자의 제안을 저하고 몇몇 사람들이 벌써 10년 넘게 10년 전에 그 기획안을 짜가지고 냈습니다. 그게 요즘에 서울시가 받아들여진 지원 방안이에요. 그래요. 이 지원 방안이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서울형 창작극장이라고 그 이번에 명명이 됐네요. 쉽게 말해서 예술 전용 영화관 지원과 비슷하게 자체 내에서 일정한 그 일관성을 갖고 계속 작품을 해온 단체나 그리고 그런 예술성들이 높은 작품들을 공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는 그런 극장은 1년 전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이죠.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은 임대료 일단은 쫓겨나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원금을 활용하던 그 표를 팔던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이제? 이제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요, 극장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자금 지원해주는 거랑 비슷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되는 공연은
지금 공연장이 24주 이상 3개 이상의 공연단체가 대관하고 대관하지 않는 기간에 자체 공연을 수행하는 그런 공연장일 경우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는데 5천만 원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사실은. 5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 제가 운영을 하던 극장, 그 극장도 임대료만 따지면 5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거는 150석이 넘는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범주만 지켜진다면 대학로의 거의 대부분의 극장들이 지금 300석 미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300석 이나 되는 극장들은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빼야 되고요. 네. 200석 이하, 200석 이하의 극장들을 봐서 5천만 원 미만인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꽤 많은 유서 깊은 뭐 예를 들어 대학로 극장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김동수 플레이하우스, 3.15 창고 극장 이런 데가 5천만 원만 있으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세요. 지금 시향 그 전용 콘서트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 것 같습니까? 20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만드는데 20억만 들지 않고요. 네. 굳이 뭐 닫고 뭐 이렇게 한다면 돈이 더 들죠. 그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죠. 근데 이거 5천만 원씩 10군데 지원해 줬자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유서 깊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극장들만 지원해서 한 20개만 가려 뽑아서 지원해 준다 그래도 10억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더 확산된다면 대학로 내에 다양한 소극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런 지원의 풍토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소극장이 해봅니다. 탄탄해지면 결국 문화예술계가 탄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뿌리라고 기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드라마니 영화니 이런 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소극장. 그 배우들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소극장에서 거기서 함께 준비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뭐 일예로 지금 이제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 화제 중에 그 방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마트 아줌마들, 뭐 알바들, 뭐 노동자들로 나오는 사람들 어디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다 연극 배우들이에요. 제가 다 그렇죠.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 후배들도 있고 네. 제 또 그 동기들도 있고 소극장 출신들 아니에요? 소극장 배우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극장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고집 하에서 진짜 장인들처럼 연기의 한계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콜이 오면은 받아들여 가서 하는 건데 만약에 소극장들이 잘 살아있다면 이 사람들은 드라마니 영화니 이런 데 가지도 않아요. 아유, 이 왜 가야죠? 예. 뭐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소통하는 그 즐거움은 관객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뭐 소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모르겠지만 네. 그 무대에서 소통하는 그런 그 즐거움은 느끼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두희 씨 같은 경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뉴욕에 가서 예. 햄릿이라는 작품을 볼 때 햄릿이 퇴장할 때까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쳐다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무대에서만 가능한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극장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계획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예.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간에 여태껏 했던 소극장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그 혁신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지원책이라고 볼 수가 실질적인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 그런 예. 말씀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제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소극장 지원책 하나 한 거 소개해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극장을 하나를 다 자기가 임대를 해서 연극인들한테 싸게 준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한 극장에 3억 6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과 네. 5천만 원으로 3억 6천이면은 몇 개를 지원할 수 있겠어요? 7개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7개가 대관료를 반값 이하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임대료만 나오면. 당연히 이런 정책들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3억 5천만 원 한 소극장에 쏟아붓는 그런 정책은 특혜라고 봐야죠. 그 특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번 서울시의 방안이 서울 문화계를 다시 일으키는 물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